자, 미국이 또 이 중앙은행 격인 연준을 통해서 금리를 0.25% 올렸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요, 지금 3월 달에 한번 올리고, 6월 달에 한번 올리고, 12월 달에 한번 올리면서 지금 세 번째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0.75%가 올랐죠. 그래,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1.25에서 1.5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흔히 1.5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가 조금 회복이 되고 있어서 다시 금리를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끝이냐? 아니죠. 미국의 연준은 내년에도 금리를 세 차례 올해처럼 올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세 차례 올리면 0.75가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1.5인데 여기에 0.75가 올라가면 얼마가 됩니까? 2.25가 되는 겁니다. 미국의 연준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2.25가 된다면 상단이요. 이건 매우 위협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이 금리의 상단이, 미국에는 하단 1.25, 상단 1.5인데 보통 상단을 기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하니까요. 이 1.5라고 하면 한국은행의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 전에 한번 몇 년 만에 올려서 1.5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금리와 미국의 금리가 또 같아졌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년에 미국이 세 차례 더 올리면 한미 간의 금리에 있어서 미국의 금리가 한국의 금리를 이렇게 추월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연준 의장을 맡고 있는 앨런은 임기가 내년 2월에 끝납니다. 파월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년에 맡게 돼 있는데요. 연준 의장을. 이 파월 또한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앨런과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파월이 되면 안 올릴 거다 하는 말도 틀린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지금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한국에 그러면 금리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겠죠. 지금 한국의 가계부채가 1450조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늘어난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지난 12월 초에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지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연준까지 올리면서 실제로 한국의 금리도 또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에서 12%가 위험 가구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구들이 금리가 올라가면 이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내지 못해서 연체자가 되면서 가계부채가 전체적으로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우려가 지금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년까지 세 번을 내년에 미국이 더 올리게 된다면 한국도 금리를 계속 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거고 실제로 대출금리가 7%에서 8% 사이로 갈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는 지금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분명히 지난 한 7년 이상을 저금리 상태에서 금융위기 이후 유지되어 온 부분에서 돈을 빌리는 부분에 전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여기저기 끌어다 썼던 채무자들이 이제는 고금리가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힐 건데요. 여기서 문제는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금융위기 이전에 2008년 이전에 한국의 금리가 매우 높았다라는 부분을 다 잊고 있습니다. 심지어 IMF 이전에는 금리가 더 높았다라는 부분을 잊고 있어요. 한국이 머지 않았던 과거에 두 자릿수 금리를 보유한 나라였다라는 걸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3, 4%의 2, 3%의 금리가 정상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정부 은행에 돈 맡겼을 때 이자 없다고 불편을 했지, 자기가 빌어 쓰는 돈의 이자가 턱없이 낮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이 돈을 빌어다가 부동산도 사고 투자도 하고 써버리기도 했죠. 그런데 지금 이런 금리의 인상에 따른 위험 요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난 11월 달에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에 10조 1000억이 늘었다는 겁니다. 한 달에요. 그래서 가계대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부의 은행에 대해서 가계대출을 억제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해서 쪼고 있지만은 늘어나는 속도가 줄기는커녕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9월 말에 가계대출이 1420조 정도 됐는데요. 지금 10월, 11월, 12월 올 연말이면 1450조가 넘겠지요. 자, 그런데 이 가계대출이 2014년 9월부터 2017년 9월 3년 사이에 362조 7천억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3년에 362조 7천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1년에 얼마가 늘어났느냐? 1년에 121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1년에 121조. 그러면 한 달에 얼마냐? 10조 이상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3년 사이에 한 달에 가계대출이 기본 10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몇 년 사이에 이 추세는 바뀌지 않고 있어요.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발표하면 그럼 대출이 억제돼야 되는데, 아무리 그런 억제 조치를 발표를 해도요, 가계대출은 줄지 않고 10조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여기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따라서 올려야 되겠죠. 안 올리고는 못 버팁니다. 그러면 대출금리가 이렇게 실제로 굉장히 올라갈 수 있겠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2016년 3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가 부실해질 수 있는,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위험 가구가 전체 가구의 11.6%에 해당되는 126만 3천 가구고, 이들이 보유한 부채가 가구 수보다 훨씬 많아서 가구는 11.6%인데 부채는 21.1%라서 186조 7천억이라는 겁니다. 200조에 가까운 돈이 부실화되었다는 거거든요. 기존에 부실한 걸로 검증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상 잡히지 않는 부실화된 가구들도 상당히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지금 가계부채의 폭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진 재산을 다 팔아도 부채가 이렇게 상환되지 않는 고위험 가구가 전체의 3%, 31만 5천 가구고요. 이들이 보유한 부채가 7%로 62조라는 겁니다. 이 고위험 가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1% 올라가면 정부 말로는 2.5, 대출금리가 1.5 오르면 6만 가구가 증가한다는데, 이 정도면 크게 걱정할 건 아니에요. 근데 과연 이럴 건가 하는 것이 제 의심입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조사한 저소득자이면서 그리고 이 저신용자이면서 여러 군데 금융기관의 다중채무자인, 한마디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이 가진 빚이 얼마냐 하는데 80조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도 결국 미국에 따라서 이 기준금리를 한 서너 번 이상 올리게 되었을 때 지금 한국에 적어도 100조에서 200조 사이에 해당되는 부채는 상한 불능 상태에 단계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들이 이 가계부채 한마디로 금융대란을 발생시킬 수 있어요. 정부는 큰 소리 칩니다. 미국 금리 인상 속도에 불확실성이 있어서 선제적 자세로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장 불안은 금리 인상을 했다고 해서 별로 없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경제가 3%로 안정적 성장을 하고 있어서 별로 영향을 못 미칠 거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몇 개 분야에 일시적인 효과에 의한 경제 성장이라는 환상이요. 실제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돌맞습니다. 장사를 하는,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나 식당을 하는 사람이나 한마디로 소매 판매를 하는 사람한테 지금 성장의 효과가 보이느냐? 진짜 돌맞지요. 통계청이 11월 고용 동향을 발표한 데 따르면 경제 지표는 봄 소식이라는데 청년 실업률은 정부 공식 집계로 9.2%로 최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숙박 음식업종 취업이 2만 명이 감소했어요. 제가 딱 이야기했잖아요. 식당하고 숙박업 사는 사람한테 물어보라. 이 2만 명이 감소했다는 것은 종업원을 두고 이 숙박업소나 식당이 운영할 형편이 안 되니까 문을 닫거나 종업원을 잘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내수 침체가요. 한마디로 이런 낮은 서비스업에 취업해 있던 이 청년들을 실업으로 내몰면서 청년 실업자가 양산이 되고 있고요. 자, 그러다가 정부가 공무원 늘린다니까 이제는 공무원 응시자도 대거 실업자로 분류되면서 실업률 상승을 시키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런 정규직화 공무원 늘린다라는 부분 때문에 구직하는 20대들이 숫자가 갑자기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3% 성장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정권은요,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서 회복세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리가 올라가면 누가 당하느냐? 약한 고리부터 터지겠지요. 자,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약한 고리가 누구냐?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흔히 이야기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해서요. 한마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자기 소득 대비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하는 부분이겠죠. 근데 여기서 저소득층, 50세 이상, 자영업자 이 세 군데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흔히 DSR이라고 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서 힘들어지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소득 하위 30%의 저소득층과 50세 이상 그리고 자영업자의 비중이 굉장히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DSR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요. 그리고 또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이 누군가 하면 다주택자인데요. 이들은 저들 돈 조금 가지고 은행 대출 연결해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매우 위험한 군이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말합니다. 대출금리가 올라도 가계는 끄떡없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지금 하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위험한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제출된 자료 중에 국내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을 해준 게 얼마냐 물은 거예요. 신용대출은 뭡니까? 담보가 없이 빌려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주 신용이 좋아서 신용대출을 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건 은행에 했겠죠. 그 다음에 신용이 크게 좋지 않거나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 이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 상금융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 신용대출이 전체가 212조가 된다라는 부분은 여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지금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신용대출자의 현황을 보면 이 신용등급이 4등급부터 9등급까지에 해당되는 사람도 신용대출을 받아요. 보통 1, 2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은행에서 받고, 이 4등급부터 9등급 되는 사람은 상호금융, 신협, 캐피탈, 카드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이 신용대출에 보면
이 고신용자의 신용대출이 120조 가량 돼서 대부분 다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100%. 그런데 중신용자 4에서 6등급, 4에서 6등급도 중신용자가 아니라 위태위태한 사람이죠. 저신용자 7에서 10등급이 2, 3금융권에서 받은 신용대출 잔액이 얼마인가 하면 한마디로 93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신용대출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이 한마디로 신용이 없는 사람이 2, 3금융권에서 받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의 이자로 이걸 대출해 갔는가를 보면 더 기가 찹니다. 자, 은행은 4.6에서 7.65로 중신용자가 빌릴 수 있었는데, 자, 신용이 낮을수록 이자가 높잖아요. 제2금융권에서는 13.4%에서 22.5%, 3배 정도 차이가 나고,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27%의 금리로 빌린다는 겁니다. 자, 전체 중저신용자의 대출이 93조고요. 이들이 비은행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이 얼마인가 하면 이게 지금 기가 차는 겁니다. 이게 거의 똑같아요. 92조입니다. 그러니까 중저신용자가 은행에서 빌린 거는 1조밖에 안 되고, 은행은 그야말로 1, 2, 3등급 안에서 다 빌려요. 나머지 4등급부터 10등급은 은행에서 빌린 것처럼 분류되는 게 있지만 1조밖에 안 되고, 이 사람들의 93조 부채 중에서 92조가 다 13%에서 27%까지를 주고, 한마디로 2, 3금융권 대부업체에서 빌린 거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요. 금리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이 폭탄으로 작용할 겁니다. 자, 이래도 한국의 이 금융당국자나 정책당국자, 경제당국자는 대출금리로 올라도 가게는 끄떡없다 이야기합니다. 하긴 정권을 맡고 있는 사람이 룰루랄라 하니까 끄떡없겠죠. 근데 이 정권에 아무도 이런 거를 안 챙깁니다. 절대로 믿지 말고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가게들은 무조건 부채를 줄이는 쪽으로 임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